평생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40년 다리미질로 딸 셋 키우고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남겼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비정했습니다. 1,000원 할인 우유 앞에서 망설이는 비참함, 내가 죽기도 전에 집 지분을 계산하는 자식들의 차가운 눈빛, 평생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건가? 이 질문이 매일 밤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저 같은 분들이 저 혼자만이 아닐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1957년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다시 일어서던 그 시절, 부모님 세대가 낳은 아이들이 온 나라에 넘쳐나던 때였어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저도 그 물결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강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형제 중 막내였어요. 위로 나이 터울이 많은 형이 셋 있었는데 다들 일찍부터 제 살 길을 찾아 집을 떠났어요. 큰형은 서울로, 둘째 형은 목포로, 셋째 형은 경기도로. 그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어요. 형들이 한 명씩 집을 떠날 때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형들 뒷모습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밥은 굶지 말아야 한다. 그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공직 생활을 하셔서 어렸을 땐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마을 어른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 기둥이 없어졌다. 그 말이 어린 마음에도 크게 박혔어요. 기둥이 없어진 집, 그 집을 지켜야 하는 건 결국 남은 사람들 몫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희 형제들을 키우시기 위해 이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막내인 저는 가장 오래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논으로 갔고 어머니 허리가 안 좋은 날엔 대신 무거운 걸 들었어요. 배움은 거기서 멈췄어요. 중학교 문턱에서 책가방을 내려놓고 논으로 이웃집 일손으로 어린 시절이 흘러갔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게 우리 집 형편이었고 그게 그 시절 아이들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몸 하나는 튼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무거운 걸 드는 것도 남들보다 2배로 일하는 것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저의 전부였고 그게 저의 자본이었어요. 27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25살 때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 눈이 크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잘 살아봐요. 그 한마디가 그 이후 45년 넘게 저를 버티게 해준 말이 됐습니다. 아이가 하나 둘 생기면서 강진에서의 삶은 점점 버거워졌어요. 공장에서 버는 월급으로는 아이들 분유값도 벅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천에 있던 셋째 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여기 공장도 많고 일감도 넘쳐. 형이 세탁소 하나 차렸는데 너도 올라와서 기술 배워봐라. 딱 그 한마디였어요. 연고지도 없는 곳이었어요. 아는 사람이라곤 형 하나뿐이었고 어디서 살지, 뭘 먹고 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래도 망설임이 길지 않았습니다. 강진에서 버틴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내한테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주버님 믿고 가봐요. 1989년 봄이었어요. 저는 큰딸을 등에 업고 아내는 둘째를 안고 기차에 올랐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다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어요. 기차가 떠나는데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못 떠날 것 같았거든요. 기차가 달리는 내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끔 아이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고 잘못되면 어쩌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 하나,
그 안에 든 게 전 재산이었는데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부천에 도착하던 날 형이 역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야, 왔냐? 그 한마디였어요. 악수도 없고 포옹도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형이 사는 곳은 부천 엄미동 쪽 작은 반지하였어요. 두 가족이 한 집에서 지내야 했지만 누구도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형 덕에 세탁소 일을 곁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셔터를 열고 퇴근 무렵엔 옷들이 한 아름씩 쌓이고 형은 스팀 다리미를 잡은 채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어요.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저건 기술이 있어야 하는 일이다. 기술이 있으면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 퇴근하면 무조건 형 세탁소로 갔어요. 뭐라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형이 처음엔 손을 내저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다리미를 쥐어주더라고요. 이거 각 잡는 거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익혀.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낮에는 공장, 저녁엔 세탁소.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1990년 형 지인이 내놓은 작은 세탁소 자리를 넘겨받았어요. 없는 돈에 형한테 손을 빌렸습니다. 그날 아내가 셔터 앞에 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가게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부천 세탁소의 첫날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스팀이 올라오고 남의 옷에 다리미가 닿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손으로 내 인생도 다릴 수 있다. 구겨진 것도 펴낼 수 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부천의 자리를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머니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강진에 혼자 두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형이랑 둘이서 설득했어요. 처음엔 한사코 손을 내저으셨어요.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거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보따리를 싸셨어요. 세탁소는 작았어요. 다락방 하나, 다락 아래 조그만 방 하나. 거기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참 좁았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 같이 있으면 그게 집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인근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해질녘에 돌아왔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어놓고 밥 차리고 아이들 씻기고 불 끄기 전까지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형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해봄 늦둥이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막내를 안으셨어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아이를 업고 계셨어요. 한 번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내려놓으세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이게 뭐가 힘드냐? 내 새끼인데. 저는 세탁소 구석으로 가서 한참을 다리미질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아이들 운동회엔 제가 갔어요. 아내는 공장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치 일당. 그 일당이 우리 집 생활비였으니까요. 세탁소 문을 잠깐 걸어 잠그고 아내가 새벽부터 싸준 김밥 도시락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큰딸이 1등했다고, 둘째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고. 아내가 듣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게 우리 집 운동회 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동 신도시 분양에 당첨됐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됐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몇 년을 더 졸라맸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주하던 날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방 하나하나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도 따라 걸었습니다. 세탁소에 살았던 거에 비하면 대궐 같았습니다. 인생의 첫 내 집이 그게 참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 행복이 채 가시기도 전에 IMF가 터졌어요. 주변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가지고 있던 카드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어요. 온 나라가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그 말 하나 붙잡고 입을 거 안 사고 먹을 거 안 먹으며 버텼어요.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신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하나씩 무너지셨어요.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싶었는데 세탁소 문을 닫아야 했고 아내는 공장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입원하셨을 때 옆에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시던 날 아내와 장례식장에서 돌아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 좁은 다락방에서 막내를 업고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고마움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탁소를 닫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한 집 건너 공장이 문을 닫고 두 집 건너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세탁소로 오던 작업복들이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한때는 퇴근 시간만 되면 공장 직원들 작업복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반으로 줄었고 또 언제부턴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버텼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세탁소가 아니면 저한테 다른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는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버티는 것과 그냥 앉아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셔터를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없는 날이 생겼어요. 그런 날은 괜히 오래된 세탁기를 닦았습니다. 닦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손이 가야 했어요. 이 세탁소에서 딸 셋을 다 키웠어요. 다락방이 딸린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닐 때 숙제를 펼치던 곳이 세탁소 한 켠이었어요. 스팀 냄새 가득한 그 공간이 우리 집 거실이었고 우리 집 식탁이었습니다. 큰딸이 대학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아내랑 셋이서 세탁소 한 켠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둘째가 직장을 잡던 날도 막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도 그 세탁소 안에서였습니다. 큰딸이 서울로 올라가고 둘째가 시집을 가고 막내가 제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아내도 30년 다닌 공장을 나왔어요. 수십 년을 아파도 아이들 운동회가 있어도 셋째를 출산하고 나서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나 이제 백수야.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웃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말에 지난날 나와 함께 평생을 쉼없이 열심히 살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인지 고생만 시킨 것 같은 미안함 때문인지 마음이 참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날 세탁소 혼자 지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젊었을 때 좀 더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주변에서 투자다 뭐다 할 때 따라가 봤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다리미질을 하면서도 세탁물을 개면서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세탁소가 없었으면 딸 셋을 어떻게 키웠을까 싶었어요. 이 셔터를 올리면서 아이들 학교를 보냈고 이 다리미를 잡으면서 아이들 대학을 보냈고 이 스팀 속에서 딸 시집을 보냈습니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아내도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탁소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던 날 담담할 줄 알았어요. 그냥 또 하루 문 닫는 것처럼 별 감흥 없이 내릴 줄 알았는데 절반쯤 내려가는데 손이 멈췄어요. 40년이었어요. 기름 냄새, 다리미 열기, 세제 냄새, 샤워를 해도 안 지워지는 것들이 이제 쓸 일이 없어졌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끝까지 내렸어요.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별말 없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쉬어야지 뭐. 아내가 잠깐 저를 봤어요. 남들은 퇴직금이라도 있지. 그 말이 밥상 위에 떨어졌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자영업자한테 퇴직금은 없어요. 40년을 일해도 문 닫는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나란히 앉아서 통장을 펼쳤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1억이었어요.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이게 다예요. 낮은 목소리였는데 그 말이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둘째 결혼해 나간 것도 있고 생활비에 이것저것 말을 잇는데 아내가 끊었어요. 당신이랑 나는 평생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만 살았을까요? 남들처럼 투자라도 좀 해볼 걸.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한테 남은 건 이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네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누굴 위해서 밤낮으로 공장을 다녔는데 손가락이 휘도록 일했는데 나도 여행 한번 가고 싶었고 예쁜 옷 한번 사입고 싶었어요.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절약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고요. 그 말이 거실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평생 참아온 말이었어요.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네 할 때 우리는 콩나물을 다듬으며 내일 반찬 걱정이나 했으니까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성실하면 된다, 아끼면 된다, 기술이 있으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내한테는 숨막히는 시간이었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계산을 했어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 공과금, 병원비,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아내 국민연금이랑 부부 기초연금이 전부였어요. 그게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어요. 냉장 코너 앞에 섰는데 유통기한 임박 할인 스티커가 우유에 붙어 있었어요. 1,000원이 싸더라고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할인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하면서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집에 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고작 1,000원 아끼려고 이러고 사는 건가 싶어서 퇴근하고 돌아온 막내가 아빠 유통기한 다 된 걸 왜 사와요? 배탈 나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한마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비참한 기분을 딸은 알았을까요? 며칠 후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손주 돌잔치 초대였어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5만 원을 낼까 10만 원을 낼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5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5만 원이 손에서 안 떨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넣었을 돈인데 아무리 아끼면서 살아도 경조사에 나가는 돈은 아끼지 않았는데 결국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 스스로한테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평생 일만 했는데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마트도 안 가고 시장만 고집했는데 저에겐 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IMF도 버텨낸 아이들 셋을 키워낸 우리 부부가 지켜낸 집, 지금 시세로 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밥을 사다 주지는 않아요. 병원비를 내주지 않아요. 친구 손주 돌잔치 봉투를 대신 내주지 않아요.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삶, 그 역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탁소를 정리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그냥 쉬었어요.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올리던 시간에 눈이 떠지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내가 보다가 말했습니다. 좀 앉아 있어요. 어지러워. 그 말에 괜히 머쓱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다가 껐다가 또 켰어요.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어요. 아내도 공장을 나왔는데 쉬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하고 청소가 끝나면 빨래를 하고 빨래가 끝나면 밥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몸이라 가만히 있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말이 없어졌어요. 밥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데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어요. 왜 입맛 없어? 아니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그냥 좀 지쳤어요. 뭐가? 그냥 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집안일 했고, 집안일 하면서 아이들 챙겼고, 아이들 챙기면서 시어머니 모셨고, 그러면서 돈도 아꼈어요. 외식 한 번을 해도 제일 싼 걸 시켰습니다. 옷을 사도 시장에서만 샀어요. 자기한테 쓰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나 친구들이 제주도 간대요. 같이 가도 돼요? 제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경비가 얼마나 드나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 머뭇거림을 아내가 봤어요. 됐어요. 안 가면 되지. 빠르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자는 줄 알고 봤는데 자는 게 아니었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할 말 있어요. 뭔데? 저 이번에 집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 말고 매매로요. 그래?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아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족한데? 5천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통장에 있는 돈으로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고 나면 우리한테 뭐가 남는 건가? 아내한테 말을 꺼냈어요.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줘야지요. 어떻게 해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었어요. 어떻게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되는 척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둘째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처음엔 안부 문자인 줄 알았어요. 읽다 보니 달랐습니다. 아빠, 언니한테 5천 줬다는 거 사실이에요? 나 시집갈 때 얼마 해줬는지 알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문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읽다가 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피부치 사이도 자매간의 정도 돈 앞에서는 달라졌어요. 4억짜리 집 한 채를 두고 딸들이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게 가슴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랑 나란히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둘 다 자는 척했습니다. 둘 다 안 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요. 이제 막내 차례였어요. 늦둥이 막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밥을 먹는데 그 자리가 어색하면서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밥을 더 퍼줬어요.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막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 그동안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 나 조촐하게 할게. 걱정 마요. 딸의 배려가 더 아팠습니다. 남들만큼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과 밑바닥을 드러낸 통장 사이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막내까지 보내고 나면 이 집엔 정말 우리 둘만 남습니다. 딸 셋을 키웠는데 다 떠나고 나면 뭐가 남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통장이 줄어들 거였습니다. 그 걱정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안 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한번 툭 털고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야 했어요. 아내가 봤습니다. 또 허리예요? 아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세탁소 다닐 때부터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무거운 세탁물을 들고 다리미를 잡고 그게 40년이었으니까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20대엔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30대도 그랬어요. 40대에 가끔 삐끗해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됐습니다. 50대부터 조금씩 신호가 왔어요. 무릎이 시리다. 허리가 뻐근하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일을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70이 되니까 달랐어요. 한꺼번에 왔습니다. 고혈압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줬는데 아침마다 약을 챙겨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식단 조절하셔야 해요. 단 거 줄이시고 많이 걸으세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의사가 단 거 줄이래.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라면도 줄여야겠네요. 웃기려고 한 말인데 웃기지 않았어요. 라면도 줄여야 하는 삶이 웃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더 심해졌어요. 계단을 내려올 때 한 칸씩 잡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전에 세탁소에서 하루에 몇 킬로씩 빨래를 들던 사람이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뒤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내려와요? 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했어요.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첩수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이게 매달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허리, 손목, 손가락 마디, 무릎. 안 아픈 곳이 없었고 고혈압약, 당뇨 검사까지 몸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돈이 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내가 혹은 아내가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40이 넘도록 결혼은 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 쓰고 자기 밥 챙겨 먹고 가끔씩 저희 용돈도 보내줍니다. 주말엔 일 나가는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하면 늘 바쁜 척 받아요. 바쁜 척이 아니라 진짜 바쁜 거겠죠. 둘째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사이가 성실하다지만 요즘 살림이 어디 쉬운가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새 살림을 시작해요. 시작부터 전셋값이 어쩌고 대출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때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가난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난한데 빚까지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병원비 얘기를 어떻게 꺼내요? 못 꺼냅니다. 죽어도 못 꺼낼 것 같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팔짱을 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서러웠어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천천히 걸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병원 가자. 아니야, 잠깐 저린 그런 거겠지. 약 먹으면 돼. 잠깐이 아닐 수도 있어. 아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이 더 아프면서 왜 호들갑이에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웃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한참을 깨어 있었어요. 만약 아내가 쓰러지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둘 중 하나가 크게 아프면 남은 하나가 감당해야 해요. 병원비, 간병, 일상. 혼자서 다 짊어져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우리 부부는 몇 년 전 상조에 가입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준비해둬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괜히 찜찜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아이들 손 빌리지 않으려고요. 가입하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 혈압약을 챙겨줬습니다.
물이랑 같이 내밀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침 풍경이 됐어요. 약봉지 뜯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침이 싫지 않았어요.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요. 아직 옆에 있으니까요. 그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다행이었어요. 명절이었어요. 오랜만에 딸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딸이 서울에서 왔고, 둘째가 사위랑 애들 데리고 왔고, 막내가 남자친구랑 처음으로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저도 옆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게 참 좋았어요. 집안에 사람이 가득 찬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둘째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막내 남자친구는 어색한 듯 밥만 먹었습니다. 큰딸이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아빠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괜찮아. 거짓말. 너 시집갈 생각은 있는 거야? 아빠는 또 그 얘기야? 나 바빠. 내가 알아서 할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를 보다가 둘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빠 아파트 요즘 시세가 얼마예요? 별뜻 없이 한 말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거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큰딸이 슬쩍 눈길을 줬어요. 막내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4억 정도 된다더라. 제가 그냥 툭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근데 저번에 저한테 5천 주신 거 나중에 집 정리할 때 제 몫에서 빼는 건 아니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눈빛이 달라졌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5천 줬으면 나중에 집 팔 때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야? 큰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집에 얼마나 보탰는데 너는 뭐 한 게 있어?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한 게 왜 없어? 나 시집갈 때 얼마 받았는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눈치를 챘는지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왜들 그래 오랜만에 가족들 모였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둘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애들 데리고 먼저 가볼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그 집을 지킨 건 아닌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IMF 때 안 팔고 버텼고 입을 거 안 입고 지켜낸 집인데 그 집이 이제 딸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 단체 메시지방에 조용히 말이 오갔나 봅니다. 아내가 먼저 봤어요. 폰을 내려놓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 셋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집을 어떻게 나눠요? 팔아서 나누면 딸들이 동의를 할까? 한 명한테 주면 나머지 둘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딸들이 멀어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평생 자매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이 집 한 채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게 무서웠어요.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오래 살아야겠다. 갑자기 왜? 오래 살면서 우리가 다 써버리면 싸울 것도 없잖아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웃음이 금방 가라앉았어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다 쓰고 가면 제일 깔끔한 건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했어요.
오래 살수록 돈이 더 필요한데 돈은 자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 불도 꺼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불을 끄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주택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라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살던 집에서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봤습니다. 4억짜리 집이면 얼마 정도 나올까? 숫자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아내 국민연금에, 부부 기초연금에, 여기서 이게 더해지면 생활비는 될 것 같았어요. 병원비도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TV를 봤습니다. 한참을 같이 보다가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주택연금 하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살 수 있고 우리 둘 다 없어지면 그때 정리되는 거지. 아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럼 딸들한테 물려주는 건 없는 거네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얘기가 우리 집 밥상 위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꺼냈습니다. 주택연금 알아봤는데 우리 집이면 매달 나쁘지 않게 나온다더라.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도 집은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해줬다고.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평생 세탁소 하면서 대학 등록금 한 번 변변히 못 대줬습니다. 자기들이 알바하고 스스로 벌어서 다녔어요. 결혼할 때도 형편 닿는 만큼만 해줬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집마저 없애버리면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싶었어요.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 앞에 또 서게 되는 날이면 병원 영수증을 받아들고 멈칫하게 되는 날이면 딸들 카톡방에서 집 얘기가 오갔다는 게 생각나는 날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먼저 꺼냈습니다. 여보, 그 주택연금 있잖아요. 응.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저는 잠깐 놀랐어요. 집을 물려줘야 한다던 아내가 먼저 꺼낸 거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얘기하네. 나도 모르겠어요. 딸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이러다 우리가 먼저 거덜나겠다 싶어서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꼬였어요. 요즘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재개발 얘기가 돌고 주변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이 동네 재개발 얘기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수도 있어. 아내가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럼 지금 주택연금 들면 손해 아니에요? 그게 또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으로 계산되니까 지금 들었다가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였어요. 또 원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라. 몰라가 어딨어요. 진짜 모르겠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 부동산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 그런데 당장 이달 생활비가 빠듯한 현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엉켜서 답이 안 나왔어요.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딸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들이 뭘 알아?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해. 그럼 우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잖아.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못 결정한 게 없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좀처럼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밤도 답을 못 내고 잠들었어요. 자다가 깼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아내도 안 자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답이 없는 문제를
둘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인지 그냥 고통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이후로 새벽에 자주 깼어요. 눈이 떠지면 옆을 봤습니다. 아내도 깨어있는 날이 많았어요. 서로 안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냥 각자 천장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천장. 그 시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며칠 전에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나 작년에 주식으로 꽤 벌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한 게 많이 올랐어. 너희 동네도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좀 오르지 않았어? 너도 모아놓은 돈 있으면 투자 생각해봐. 요즘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론 노후 대비 안 돼. 자식들도 돈 없으면 무시한다더라.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 친구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주변에서 다들 뭔가를 했어요. 주식을 샀다. 아파트를 여러 채 샀다. 상가를 샀다. 땅을 샀다. 그 사람들 중에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후가 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러지 못했나? 다리미만 잡고 있었나? 성실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나? 그 생각이 새벽 천장을 보면서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후회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후회였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투자를 했다면 잘 됐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날린 사람도 봤고 땅 샀다가 묶인 사람도 봤고 상가 잘못 샀다가 핏더미 오른 사람도 봤어요. 그걸 알면서도 잘된 사람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요즘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 뭔가를 했어야 했나? 아내가 저를 봤어요. 또 그 생각이에요? 자꾸 드네. 아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 친구 남편은 주식 잘못했다가 노후 자금 다 날린 사람도 있어요. 상가 하나 잘 못 샀다가 피까지 진 친구도 있고요. 알아. 그래도 우리는 잃은 건 없잖아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완전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잃지 않은 것과 충분히 모은 것은 다른 얘기였으니까요. 노인 빈곤. 어디선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집이 있어도 굶지 않아도 노인 빈곤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삶.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노후의 안전망이 아니라 자식들 싸움의 불씨가 되는 현실. 이것이 제가 40년 다리미질 끝에 마주한 베이비 부머의 성적표였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고 병원비가 무섭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친구 경조사 봉투 하나가 며칠을 마음 무겁게 만드는 그런 날들. 그게 노인 빈곤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난을 못 벗어난 것 같은 느낌. 그 죄책감이 새벽마다 천장에서 내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건가? 아내한테, 딸들한테 미안한 건가? 그 생각의 끝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무서웠어요.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살아야 할 날은 아직 남아있는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20년 후에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 건가? 어느 새벽 아내가 옆에서 뒤척였습니다. 저도 깨어있고 아내도 깨어있었어요.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도 앉아? 네. 무슨 생각해? 아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요. 나도 어둠 속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싸웠죠. 갑자기 생각나서요. 나도 당신한테 심하게 한 말이 있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지식하다고 다리미만 잡고 있었다고. 그 말이 요즘 마음에 걸려요. 틀린 말은 아니었잖아. 틀린 말이든 아니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 말이 많이 박혔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꺼내주니까 오히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못된 짓 많이 했어. 아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딱 두 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에 40년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 일 좀 알아봐 볼까?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경비든 뭐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아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경비요? 응. 당신 나이가 몇인데? 나이 제한 없는 데 있어. 그리고 아직 건강하잖아. 내 나이에 나처럼 건강한 사람도 없어. 하고 웃었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당신이 하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대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요. 응.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30년을 공장 다닌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이 70에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아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무리하진 말아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응원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그게 아내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경비 자리가 났다는 걸 알았어요. 지원을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침 아내가 와이셔츠를 다려줬습니다. 다리미를 잡고 칼같이 각을 잡는 아내 손을 봤어요. 그 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30년을 보낸 손, 아이들 밥을 차린 손, 시어머니 약을 챙긴 손, 저랑 싸우다가 또 화해한 손. 그 손이 제 옷을 다려주고 있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야. 아내가 피식 웃었어요.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셌어요. 눈가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강진에서 부천행을 택한 그 젊은 날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남의 옷은 평생 칼같이 다려왔는데 정작 내 인생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서 있었어요. 아내 옆에, 딸들 곁에 아직 여기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옷도 다리면 펴져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열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구겨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다리면 됩니다. 천천히 한 번 더. 저는 문을 열고 나섰어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 투자다 뭐다 할 때 고지식하게 일만 했던 게 후회되시나요? 여러분이 지켜온 것은 그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고 아내의 헌신과 여러분의 정직한 땀방울이 기둥처럼 박혀 있습니다. 노인 빈곤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간병과 죽음의 공포가 문 앞까지 찾아온 것 같아 두려우시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언제나 그랬듯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든 소소한 일자리든 내 노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을 당당하게 하십시오. 자식에게 다 주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는 배우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신발끈을 묶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봄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